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구조란 이런 제목으로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이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예도가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의 6번째 강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순서랑은 상관없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구조, 스트릭티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왜 레비스트로스가 썼던 스트릭티랄리즘의 이 구조주의에서 스트릭티혀, 이 구조가 어떻게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요거를 잡아내야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반적인 거죠. 그런 이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 그림은 결코 어떤 도식화가 절대 아닙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도는 도식화 싫어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들마다 1차 자료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구조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개 이 구조란 개념으로부터,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의 구조란 개념으로부터 그것을 해체하면서 재해석하면서 이 구조의 난 무의식적 구멍을 찾아낸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구멍을 찾아낸 자들, 그것도 무의식적 구조. 이 구조의 무의식적 구멍을 찾아낸 자들이 다 대가들이 됐어. 미셸 푸코, 그 다음에 들레즈, 자크 데리다, 라칸, 레비나스, 폴 리케휴, 바디우까지. 그죠? 바디우는 주체를 인정하니까 또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조가 도대체 뭔지, 그죠? 요걸 잡아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논문 하나 알려드립니다. 1967년도에 둘레즈는 어떻게 구조주의를 인식할 것인가, 이런 논문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 구조의 개념이 나타나 있어. 물론 이런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를 변형시키면서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됐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됐는지는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은 어찌되었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죠? 구조를 변형시켜 구조 안에 무의식적 구멍이 난 거를 밝혀낸다고. 이 논문에서 둘레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빈칸이 없는 곳에서는 놀이가 불가능하다. 모든 놀이는 이 마치 니체의 어린아이의 놀이, 그죠? 디오니소스의 춤을 연상시키는데, 모든 놀이는 빈 공간을 필요로 해요. 이게 없이는 놀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해결을 의도하면서 또 이런 말도 해요.
구조에는 동일성 없는 동일성,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이 동일성에 대한 것을 또 장소로 바꿔서, 장소가 그게 지정된 장소겠죠, 그죠? 지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만 장소 있음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아토포스, 토포스가 그리스어로 장소잖아, 그죠? 아토포스는 장소 없음이에요. 이건 무가 아니에요, 절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구조의 생성 변화를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구조에는 그냥 그 구조가 이항 대립적으로 관계 맺음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생성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1960년도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철학의 두 대가가 싸웠는데, 그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와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주체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레비스트로스는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주체의 자유 좋아하는, 주체가 어떻게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류 역사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에는 특정 관계가 있다. 이항 대립이겠죠. 그 관계가 구조예요. 구조가 주체를 결정하는 거지, 주체가 스스로 무슨 자유의 실존을 찾아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이 두 명이 이제 싸움이 붙는데,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레비스트로스가 승리를 거두었죠, 그죠? 이때부터 주체 철학은 박살났어. 그러니까 60년대에 이 구조주의를 대가들이 다 받아들여. 미셸 푸코, 둘레즈, 자크 라칸, 데리다, 리케르, 레비나스, 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재밌겠죠, 그죠? 이 강좌 역시도 예도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주체를 결정한다. 인류 문화에는 신화의 구조가 있고 친족의 구조가 있고 이항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인류는 집단 무의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은 거죠. 이 구조를 변형시키면서 자기들의 철학을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하이데거가 들어올 수 있어. 대개 하이데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비판받는 거는 오해가 많아요. 하이데거가 비판받는 부분은 하이데거의 일면을 봐서 그래요. 오늘날 지적까지도 하이데거에 뭘 비판하는가 하면 현사실성, 내던져져 있음, 이 개념을 비판해요. 운명적으로 그럼 현 존재가 자기의 역사성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민족 지형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변화시킬 수는 없느냐, 이제 이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 개념에서 팍티치테트, 게보르펜하이트, 베핀틀리카이트 이런 개념들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일면적인 거예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이데거의 실존성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내던져져 있음과 처해 있음을 변형시킬 수 있는 존재 사건, 이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를 함께 고려하게 되면은 둘레지의 생성 변화와 큰 그림으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런 게 조금 아쉬워. 예도가 볼 때 조금 더 나갑니다. 이들은 대개 니체에게 의존하고 있어. 니체는 이미 이 구조를, 존재론을, 다른 말로 존재론이에요. 이 구조를,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를 니체는 무의식적으로 본 자였어. 최초로. 니체를 백날 읽어도 니체의 사유를 무의식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날 시대에 뒤떨어진 자가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니체만큼 사회 구조를 무의식적으로 본 자가 없어. 선악의 저변, 도덕의 계보와 즐거운 학문, 이런 것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죠. 심지어 너무나 인간적인 애도 나타나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비극의 탄생에도 서구 역사의, 서구 문화의 출발점이었던 그리스 문화를 정신분석하고 있어요. 니체는 초기 작품부터 그래요. 이런 것들은 오직 예도 TV에서만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하는 거죠. 실제로 니체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물론 들레즈는 스피노자 니체의 힘의 존재론을 베르그송과 연결시키고 거기에 휴메 인식론의 해체적 담론을 보고 있지만은 다양한 방식. 그럼 어떻게 이런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어떻게 레ヴィ스트로스의 이 구조를 변형시키는지 봅시다. 미셸 푸코는 사회 구조 속에 이양 대립으로, 그죠, 규정되지 않는 무의식적 구조가 있다고 봤어. 구조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게 바로 기존 질서의 권력이에요. 기존 질서의 권력은 다수의 편에서, 그죠, 소수자들을 억압하면서 배제시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셸 푸코의 독특한 고고학이었어요. 독특한 고고. 구조는 구조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레ヴィ스트로스하고 다르게 가요. 기존 사회의 구조는, 그 구조를 지배하는 힘은, 다수는 언제나 소수자들을 억압하면서 배제하면서 자기의 사회 구조의 정당성을 마련해 왔다. 어떻게 이러한 배제의 절차가 진행되어 왔는지, 그게 바로 광기의 역사. 어떻게 이성은 광기를 제압해 왔나? 감시와 처벌. 어떻게 권력의 주인은 이 범죄자들과 정신병에 갇혀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자기 방식대로 관리하고 지배해 왔는지, 어떻게 물리적인 것들을 동원하지 않으면서 정신적인 것으로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문주의라고 하는, 인도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어떻게 이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왔는지, 이 배제가 바로
구조의 무의식적 구멍인 거야. 응? 그걸 못 봤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의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는 언제나 지배자 중심의 역사였고, 응?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은 역사의 중심으로 이야기된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배제하고 생략되고 이 절차를 밝히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역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 의존하고 있어. 여러분, 리케르는 해석의 갈등 첫 번째 논문, 그게 구조주의예요. 거기에서 독일의 위대한 구약신학자, 그죠? 폰라드의 구약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갖고 와서, 그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조주의로 해석될 수 없다. 신화와 친족 관계와 그 다음에 그러한 인류 문화의 기원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만을 갖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해석되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다. 구조는 언제나 사건과 더불어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데거의 해석학과 대비시키면서 비판하고 있죠. 여러분. 레비나스는 어떻게 해요?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구조를 폭력이라고 보고, 그죠? 이게 이제 일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 전체를 못 본 거예요. 보고 타자를 배제시킨 그러한 존재. 타자들과의 관계를 존재자의 존재로 기속시키는 이러한 철학. 이것은 기존 질서의 권력을 옹호하는 그러한 폭력적 서열을 정당화하는 그런 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타자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조를 박살내, 존재론적 구조를. 이게 바로 전체성과 무한의 이야기. 그렇다 그러면 락강은 어떻게 이 구조를 바꾸어 놓는지? 그건 바로 상징계의 질서의 무의식적 기제로서 나타나는 시니피앙 연쇄, 기표와 연쇄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실제. 그 다음에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의 이르적 존재론으로서 기능하는 팔루스는 언제나 결여를 상징하는 일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여를 메우기 위해 오브제 R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 역시도 구조 속에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속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론 안에 상징계의 구멍을 찾아내는 무의식적 구멍을 발견하면서 구조주의의 구조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데리다는 어떻게 이 구조 개념을 바꾸고 있어? 데리다는 특히 철학자들의 텍스트 안에, 그죠? 텍스트가 구조인 거야. 텍스트 안에는 언제나 모순과 생략과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라는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비판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자연의 철학을 도입하는
텍스트의 구조에는 언제나 흔적과 모순의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서 해체를 수행한 게 바로 데리다였다 이 말. 그러니까 데리다의 구조를 해체하는 방법은 텍스트를 해체하는 방법과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글쓰기를 통하여 차이를 만들어. 그죠? 어떻게 보면 문학의 해체적 글쓰기, 시인들의 해체적 글쓰기를 통하여 철학자들의 진리 담론을 해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데리다는 구조 속에 나 있는 무의식적 구멍을 찾아내고 있다라.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들레즈는 어떻게 이 구조를 바꾸어 놓는? 들레즈는 곳곳에서 전체와 부분을 다루는데요. 특히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부분들과 전체를 다루는 그 부분에서도 자기의 전체는 결코 이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체로서의 전체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하지 않는 그러한 전체로서의 전체를 이야기하겠다 이 말. 동일성을 허용하지 않아. 언제나 차이의 존재론으로서 어디에서는 접속과 그 다음에 단절, 절단을 그죠 허용하는. 그래서 모든 존재자들이 또 다른 더블리흐 대기를 통하여 생성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의 부분 욕망 개념을 또 받아들여서 그죠? 우리는 무엇이건 될 수 있다라는 이 변수로서의 대상 X가 바로 락강의 대상 A와 유사합니다. 이 대상 X는 언제나 빈 공간을 찾아서 변화 생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몸, 이 세계의 사물들 이런 것들은 언제나 새로운 대상 X로 되기를 통하여 그죠? 변화 생성 가능한 절단의 해석학, 단절의 해석학을 이야기합니다. 접속 자체가 새로운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 전체론. 독일 철학과 같이 헤겔의 전체, 전체가 곧 진리다 할 때 그 전체는 어떻게 보면 들레즈한테서는 완전히 다른 게 스피노자적이고 니체적인 힘을 갖고 와서 그죠? 변화 생성하는 베르그송적인 생명의 운동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되기는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냥 아무런 어떤 아무거나 되기도 아니지만은 이런 거예요. 나무와 예도가 접속을 했어. 그러면 예도는 인간이라고 하는 수목으로부터 1차적 절단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무와 접속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리좀적인 거에서 또 한 번 절단을 하는. 그러면 예도의 절반이 나무의 절반과 접속되는 거야. 그죠? 이 접속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존재자로 인정. 이미 접속이 생사니까. 그래서 욕망의 기계인 거야.
어? 특정 존재론 안에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요소를 존재론의 전체를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 전체만을 인정하는 거야, 둘레째. 그래서 구조에서, 사회의 구조에서 무의식적 구멍을 찾아냈어. 언제나 기존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항의 구멍으로서, 그죠? 새로운 대기에 열려 있는 철학을 수행하고 있는 게 바로 둘레진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죠?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이러한 자본주의 제국 권력에 세계화된 글로벌리즘에 저항할 수 있는 다중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이게 이제 들레즈 쪽에 서 있는 철학자들이에요, 다. 이 네그리와 하트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2003년도에 들레즈에, 그죠? 기관 없는 신체를 뒤집어 갖고 신체 없는 기관을 쓰는데 거기에서 네그리와 하트를 순진하다고 또 비판하는 거야. 앞쪽 페이지에 나와요.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 권력의 체계가 있고 거기에 저항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중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너무 낙관적인 어떤 그러한 견해가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들레즈는 이렇게 다중과 제국을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 오히려 들레즈의 생성 변화, 대기, 새로운 N으로의 변화, 이런 철학을 보게 돼요. 오히려 게릴라식으로 공생하는 어떤 그러한 스피노자적 일자를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게릴라적으로 부분적으로 저항하는 멜라니 클라인의 부분 욕망을 인정하듯이 각각은, 그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기를 통하여 기존 질서의 체계에 대하여 저항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저항들이 모여서 공생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차라리 난 게 아니냐. 무슨 다중과 제국을 거대하게 놓고 거기에 다중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순진한 좌파적 사고다라. 순진한 사고란 뭐 이런 비판을 이제 들레즈에 대한 자신의 책, 그죠? 신체 없는 기관에서 지적이 이제 막 들레즈의 새끼들을 들레즈의 관점에서 까는 거. 이렇게 나가고 있어. 바디우 역시도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어? 이 구조는 이미 기존 질서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구조가 아니야. 이 사회적 구조는 언제나 혁명적 진리 사건에 충실한 자들, 그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 의하여 혁명적 주체에 의하여 진리 사건에 충실한 자들은 주체가 되잖아, 그죠? 바디우에게 있어서 이러한 주체들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디우에게서의 구조는 구조의 무의식적 구멍을 찾는다는 거야. 혁명적 사건에 충실한 자들을 통하여 이 구조 전체를
변혁시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적인,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바디우라고. 랑시에로 역시도 또 다른 구조를 이야기해. 이 구조의 권력은 그죠? 끊임없이 감각적인 것을 훈련시키죠. 우리는 창조적 예술의 어떤 그러한 미학을 통하여, 그죠? 새로운 감각을 인식하고 기존 감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짐으로써, 그죠? 우리는 정치적인 것에 참여하고 이 사회의 구조를 변혁시켜 나간다. 정치는 감각적인 것에 민감한 그런 거라. 미학과 정치는 함께 간다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언제나 타자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낭시 역시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장릭 랑시 역시도 그 공동체라고 하는 하이데거를 변형시킨 공동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거죠. 언제나 타자와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공존해 나가는, 변화에 열려있는, 그래서 진리 담론을 언제나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간베는 그럼 어떻게? 독특한 철학자죠, 아간베도. 그죠? 그의 행간 자체는 이미 음악의 도표, 여러분 악보가 있잖아, 그죠? 악보의 도표에 빈 공간이 행간인 거예요. 구조는 악보에 그려진 것보다는 그 악보의 빈 공간으로부터 의미가 산출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언제나 철학의 여백으로부터 새롭게 생산되는 그런 의미를 봐야 되는 거야. 데리다적으로 보면 행간의 미학을 이야기함으로써, 그죠? 악보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 역시도 시의 문자보다는 문자 사이에 놓여 있는 빈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무한대로 산출된다라고. 비현실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자라야만 언제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대표적 작품인 철학적 미학 행간에서 이런 주제로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아간벤 역시도, 그죠? 구조 안에서 빈 공간에 여백을 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짧지만 재밌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조는 레비스트로스에게서 그냥 갖고 온 스트릭티허가 아니야. 이 스트릭티허는 새롭게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에 의하여 변형되고 생산되고 새롭게 해석됨으로써 언제나 생성 변화에 열려. 그죠? 이 구조에 나 있는 작은 구멍이 구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관계는 무관계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천착하여
구조주의의 구조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거예요. 권력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죠? 배제된 희생물을 찾아야 돼. 자기도 모르게 배제시키면서, 이게 파시즘적 사고예요. 특정 집단을 배제시키면서 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희생시킴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독특한 거죠. 정치인들의 어떤 독특한 힘의 의지의 방식인 거예요. 왜 철학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기존 질서의 구조가 형성되고, 전통과 도덕과 윤리와 인륜과, 그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공고화시키는지, 거기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걸 찾아서 확 뒤집어 버리는 재미있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던 담론과 탈포스트 모던 담론들이에요. 정지된 구조는 없습니다. 정지된 장소도 없습니다. 모든 장소는 장소 없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존재할 수 있다. 모든 동일성은 동일성을 결여하기 때문에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둘레제 이런 이야기는 해결 비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해결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지적은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들레지의 이런 해결 내석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해결 안에도 그 동일성 안에 동일성 없는 장소들이야. 다 지향의 개념 때문에 그게 통합된다라는 건데,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머물기, 타자들의 이질성이, 그죠, 숨어 있어요. 해결 철학 안에도. 그래서 글쓰기와 차이에 수록된 폭력과 형이상학이라는 논문이 있어. 데리다에. 거기에 보면 레비나스를 이제 칭찬하면서 까는데 막 엄청 칭찬해. 처음에는 그러다 깐다고. 네가 뭐 해결 뭐 이야기하면서 해결 철학을 마치 전체주의, 하이데거의 어떤 그 존재론도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철학으로 몰아가지만, 네 못지않게 타자를 이야기하고 네 못지않게 타자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해결이다, 막 이래 나간다고. 해결은 그렇게 우습게 동일성의 철학자로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도르노도 독일 계통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서 자기의 부정의 변증법에서 해결을 막 해체한다고. 나중에 보면 해결이 다 이야기한 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지만은 일리는 있어. 그런데 그게 해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점은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데리다 지도 디세미나스용 산종에서 막 해결 막 까고 막 이러거든. 그것도 역시 뭔가 자기의 차형 개념이 부정신학의 신개념이 아니래.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 부정신학을 초극하는 뭔가 어떤 그런 개념이 차형 개념이래. 철학의 여백에 디페형스 차형 개념을 따로 설명한 논문이 있어.
이거 거기 읽어봐. 그 얘기 나와요. 자기는 존재신론도 넘어서고 부정신학의 신개념도 넘어서. 그런데 차연이 부정신학의 신의 부재한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것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 예를 들면 락강의, 그죠? 락강의 초월적 시니피앙으로서의 팔루스 개념하고 이것도 부정신학적인 신개념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복수적인 어떤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거야, 이 개념. 그런데 부정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신을 규정하면 그 신이 아니잖아. 끊임없이 부정되면서 뒤로 물러가. 차연 개념도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차연 안에는 주제가 다양하고 수천 수만 가지로 복수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신개념 한 개지만, 아유, 그런데 사유는 똑같아요. 사유는 부정신학에서 신은 영원히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대상 X라고, 영원히 새로운 것과 단절하고 접속할 수 있는 게 부정신학에서의 신개념이에요. 단지 단어랑 이게 일의적이고, 자기네들은 다의적으로 이야기한다. 복수적이다. 이게 다른 건데 사유의 전체적인 건 같다고. 차연적인 거예요. 언제나 흔적을 갖고 있어. 신은 이런 분이다. 딱 이야기하는 순간 그 신은 신이 아니에요. 맞잖아. 이건 불교적인 어떤 그런 사유 속에서도 이런 게 천지야. 응? 근데 자기의 차연 개념이 이걸 넘어서서 아이고. 요거는 약간 역비판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요,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구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철학함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얘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오늘이 벌써 830여 개의 강의입니다, 여러분.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그죠? 깊이와 넓이를 아시는 분. 여러분들 유료 강좌 많이 듣잖아요. 철학 강좌 어디 가서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사막의 철학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